그 초의식으로 가는 그 길목을 틀어막고 있는 그 자가 누구인가 유심히 봤더니 그 자가 나의 어떤 적이고 나를 방해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 자가 나라는 것도 알아버렸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빠진 상황이 딜레마입니다. 내가 도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실은 도를 가리고 있는 자가 나인 거예요. 내가 내면의 어떤 순수 그 노자가 말하는 허세계에 도달한다고 마음을 먹고 자의식에 가득 차서 어떤 유의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허에 도달한다는 망상 속에 있는 게 그게 자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이해를 해요. 그래야 이 인문학이, 이 철학이 어떤 자아의 환상을 깨면서 어떤 진정한 깊이를 보여줘요. 안 그러면 자꾸 뱅뱅 돌아가지고 자아의 이 무슨 게임처럼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한번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권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 자살자 수가 엄청난 다인데 권총을 들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권총의 방아쇠를 당긴 게 뭡니까? 손가락입니까? 아니죠. 생각이죠. 생각. 생각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러면은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을 보면 대학생 라스콜니코프가 어떤 오도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 돈 많은 전당포 할머니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도끼를 들고 그 노파를 살해를 하는데 도끼로 내려치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어깨가 내려치는 겁니까? 아니죠. 생각이 내려치는 거죠.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 도끼를 내려치는 어깨, 이거는 생각의 도구일 뿐인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의 행위의 배후에는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떤 그 교수 한 분이 경상도 어떤 스님을 좋아해가지고 노스님인데 한번 찾아갔어요. 가니까 이 노스님이 자네는 뭐로 오셨는가? 그러니까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스님이 하는 말이 차는 운전사가 몰았는데 그럼 당신 몸은 누가 몰았나? 이렇게. 당신 몸을 누가 몰았죠? 내 몸을 지금 누가 몰고 있죠? 작은 생각 한 토막. 이 큰 육체라는 덩어리를 요만한 의식 한 조각이 우리를 지금 일로 끌고 갔다가 갑자기 이 높은 층에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 무슨 생각의 변화가 확 일어난 거죠. 짐승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짐승은 그냥 가던 길을 쭉 갑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면 좀 방향을 틀겠죠. 근데 인간은 이 큰 거체가 생각에 의해서 작동돼요. 쭉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죠. 집에 가스불 안 껐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항상 그런 거를 중시하는 거예요. 불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종교라기보다는 심리학적인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교가 별 어려움 없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 먹히는 이유가 이게 무슨 교리나 도구마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하느님 믿는 목사님도 같이 와서 명상을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도 와서 명상을 같이 하고 특별하게 뭐를 믿어야 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진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결국 그렇게 보면 인간 행동의 역사지만 그 이면을 결국
들어가서 보면은 인간 마음의 역사. 모든 것은 배우의 마음이 작동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마음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제가 그림은 별로 잘 못 그리지만 이게 지금 어머니 몸이에요. 어머니 몸. 어머니 몸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 이제 젖먹일 가슴이 이렇게 있으시고, 요 안에 아이가 있는데, 이때 이 아이의 모습은요, 인간이고 말이고 고기고 올챙이고를 다 불문고 모습이 다 비슷해요. 태아의 단계.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전부 올챙이처럼. 나중에 이제 그 태아의 이 발육 단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료들 한번 처음 볼 텐데, 말, 뭐 사슴, 사람, 도룡뇽, 개구리 할 것 없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가분수 형태죠. 이 두뇌가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 안에서 이놈이 여기서 10달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을 얼마나 여기서 이게 날로 먹냐면, 지 코가 있어도 숨을 안 쉬고, 지 입이 있어도 입으로 음식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심지어는 숨까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천당 아닌 천당에서 탁 누워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날로 먹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가 10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탯줄을 이제 딱 자르죠. 자르는 순간 얘가 세 가지의 아주 어떤 그 극한 상황에 몰려가지고 극심한 충격을 받아요. 첫째가 뭐겠어요? 호흡. 첫째가 호흡이지. 갑자기 탯줄을 잘라버리니까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이 코를 작동해서 지 코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10달 동안 여기서 가만히 일로 들고 나면서 엄마가 숨을 다 넣어줬는데 이걸 탁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잘린 거죠. 그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 이 탯줄 딱 잘렸을 때 여기서 호흡이 탁 끊기는 이 느낌, 우리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얘가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온 몸을 비틀면서 앙 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이 기도가 좀 덜 막힌 아이는 좀 덜 울지 몰라도, 인간이 태어날 때 뭐 어떤 현자가 웃으면서 태어났다는 뭐 그런 전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는 소리에 불과한 거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얘가 어떤 그 천당과도 같은 세계에 있다가 완전히 낯선 세계로 지금 내쫓김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파이프라인이 툭 끊기니까 앙 하고 울면서 이제 자가호흡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이가 그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엄청난 거죠. 막 태어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끼는 그 공포가 뭐냐면, 영양 공급이 이제 안 됐다는 거지. 여기서 잘려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10달 동안 동굴 속에 있다 했잖아요. 양수로 쫙 쌓이고 한없이 부드러운 이 어두컴컴한 데서 잠 잘 자고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밖이 환한데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교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10달 동안 아이는 귀는 계속 가동이 됩니다. 엄마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다 이게 하는데, 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빛의 세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눈을 떠야 하는 이 충격,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천당이라는 것도 아무리 좋은 천당이라도 자기 코로 호흡도 않고 자기 입으로 음식도 안 먹는 그런 천당이 있겠습니까?
정말 존재할 수도 없는 천당인데 여기에다가 너무나도 낯선 세계가 내던져진 거죠. 이때 이 아이가 이제 굉장히 그 유년 시절을 우리가 그러니까 통상 전체를 논할 때 뭐 천국과도 같은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간혹 예를 들는 그 스위스의 아동 심리학의 대가 삐아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삐아제 말은요 좀 틀려요. 뭐라 그러냐면 유년 시대에 아이는 극심한 고통 중입니다. 등치가 큰 어른들이 자기를 인격체로 대우 않고 무시한다고 그래요. 네, 그때 이 아이가 받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게 삐아제의 주장입니다. 참 아이가 우리가 지금 10달이잖아요. 아이가 왜 이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나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 저도 우연히 어떤 분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각 동물이고 뭐 생명체마다 달수가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10달인데 이 10달이 아이가 안에서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대소변을 볼 때라. 그러니까 양수가 탁해지기 직전에 출산을 한다. 저는 참 그 말이 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진화의 그 오묘한 과정이 어머님 뱃속에서 계속 이제 영양을 공급받다가 오줌 넣고 응아하려고 그럴 때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 감지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낯선 세계에 지금 내던져졌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놈이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불을 봐도 신기하죠. 뻘겋게 무슨 꽃 같은 게 있으니까 불을 막 만지려고 다가가고, 뭐 이런 쇠조각, 못 같은 거 보면 이쁘고 맛있게 생겨가지고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쇠조각도 입으로 가져가고, 낭떠러지가 있어도 헤헤 웃으면서 막 그 앞으로 기어가고, 그러면은 갑자기 어른이 오더니 볼기짝을 확 치면서 소리를 팍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야, 여기 굉장히 무서운 데구나. 응? 옛날에 어디 어두운 그 동굴은 진짜 좋았는데 여기는 오니까 누가 막 때리기도 하고 때가 돼도 밥도 안 주고 막 빛은 엄청난 빛이 쪼이고, 응? 얘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치고 머리를 굴리는 거지, 얘가. 그러면서 감지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죽잖아요. 자꾸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느끼는 이 최초에 나와서 이 불안과 공포, 여기서 처음으로 공포 반응을 이제 몸에 익히기 시작합니다. 공포.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5만 년 전부터 이 과정을 최소한 200만 년 전에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지금 루시라고 불러요. 우리가 별명 삼아서. 그 루시 때를 제외하더라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5만 년 전부터 우리는 이 심리적 과정을 실은 계속 반복해 온 거예요. 선사시대 훨씬 이전부터 이 과정을 반복해 오면서 인간의 경락이 거기에 맞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공포가 중심이 있는 지역.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간혹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락의 체계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 공포를 중심으로 감지 능력이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간신, 비패, 신 중에 공포를 담당하는 경락이 방광경입니다. 그 기억나시죠? 방광경이 이게 몸의 어디를 감싸고 있죠? 방광경이? 그때 다 하셨잖아요. 방광경이 전면을 감싸고 있겠어요? 후면을 감싸고 있겠어요?
공포 반응. 후면. 후면이죠. 그 생각해 보셔요. 버스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 갑자기 언덕에 쫙 내려가면 뭔가 등줄기를 타고 쫙 내려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 등골이 오싹하다는 거죠. 등골이. 이 후면 앞에는 눈이 있으니까 얘가 센서 중에 가장 밝은 센서가 보고 있으니까 앞에다가 공포의 센서를 달 필요는 없는 거죠. 조물주가 다시 돼. 안 보이는 뒷면에다가 센서를 다. 그래서 우리 방광경은 온몸 뒤에를 다 감싸고 있어요. 측면을 감싸고 있는 경락이 뭐냐면 이게 담경이에요. 담. 용감해야 살잖아요. 그래서 담을 기르기 위해서 군대에서 항상 군가를 부를 땐 옆구리에 손을 이고 이게 담경락이 여기를 흐르기 때문에 짚고. 그럼 이 전면에 흐르는 앞에 흐르는 이 경락은 뭐냐? 위경락. 그러니까 위는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고 방광은 죽음에 대한 공포죠. 그러니까 앞에는 삶이 있고 뒤에는 죽음이 있는 몸의 구조. 그래서 이 방광경이요 무려 67개 혈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평화로울 때 느끼는 이 즐거움의 경락, 기쁨의 경락이 뭐였죠? 간신 비패신 중에? 그렇죠. 심경, 심장경. 심장경락이 기쁨과 평화고 얘가 이제 공포 가장 대비되는 겁니다. 이 심경이 고작 9개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겨먹은 존재라니까요. 어떤 일이 하나가 탁 떨어지면 공포를 67번을 느끼는 반면에 기쁨을 9번밖에 안 느껴요. 그러니까 7, 9, 63, 7번 반을 더 불행하게 제조가 된 거예요. 태어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이 공포 반응, 이 센서를 가동해야 되니까. 그냥 누가 째려보기만 해도 가서 너 왜 나 째려보는데 싸우잖아요, 인간이랑. 이거를요 일반화 시켜봐도 이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경락이 360혈이거든요. 360혈인데 이게 경락이 12개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오장육부에 12개 경락이니까 몇 개가 평균이에요? 30개가 평균이죠. 한 경락당 혈이 30개 있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굉장히 행복한 존재가 됐을 거예요. 어떤 그 불행과 행복의 균형점을 고루 갖춘 존재로 우리가 성장했으면요 30개를 가졌으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방광경은 무려 2배 이상을 갖고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맹목적인 의지를. 이 쇼펜하우어가 이거 봤으면 무릎을 탁 쳤을 거야. 야, 이게 내 학설이다. 응? 내 학설이 인간의 몸에 여기 있다. 이랬을 거야. 근데 양반이 한의학 공부를 미처 못해서 응? 이것까지는 미처 몰랐지.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이죠. 안에 핵심 안에 공포 반응 감지 체계를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거북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북이가 장수동물의 대표입니다. 그 왜 다윈이 그 갈라파고스 섬에 가가지고 만났던 그 거북이가 있어요. 걔가 헬리엇인가 그래요. 걔 이름이. 근데 걔는요 나중에 런던으로 가가지고 다윈 죽고도 120년인가를 살아요. 헬리엇인가는 거북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오래 사는 거는 맞아요. 거북이는. 근데 거북이를 보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오래 사는 이유가 인간은 몸을 유연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공포 반응 센서를 달았잖아요. 근데 이 진화의 과정에서 거북이는 다른 길을 간 거지. 그거는 복잡시러니까 아예 그러지 않고 철갑을 둘러버린 거야.
누가 공격을 하든 말든 응? 이 몸체로 버티는 이 구조로 진화를 다른 방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포가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거북이가 오래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포 반응 체계가 이게 이걸 없애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는 그 오래 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공포에 노출되고 막 맹수들처럼 싸우고 뭐 이런 애들은 다 오래 못 살잖아요. 남하고 경쟁에서는 뭐 잡아먹고 하면서 이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거북이는 우리 인간에 비해서 공포 반응체계가 훨씬 약화된 형태로 그렇게 진화를 한 짐승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결국 이 공포 반응 시스템을 이 센서를 많이 달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많은 놈은 오래 살고 이게 없는 놈은 까불다가 빨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포 반응 시스템이 우리 뇌 안에 박혀 있는 센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편도체. 이게 공포 반응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미그달라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여기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저번 강의 때 우리 이야기했었죠. 실험실에서 과학자가 이 편도체를 딱 제거를 해버리니까 쥐가 고양이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놀자고 쥐가. 그럼 이게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응? 공포의 기본 기능은 P와 R을 구분해 가지고 이 위험지경으로부터 빨리 감지해서 도망가거나 싸우거나를 결정하는 건데 이걸 제거해버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 고등동물이 빠지는 어떤 그 불행한 측면은 그건 것 같아요. 점점 지능이 고도화되고 영리하면 영리해 줄수록 공포에 직면하게 되는 이 상황.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진하게 남는 이 상황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뭐 이제 병도 많고 고통도 많고 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공포에 대한 감지 능력이 예민해지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내면에. 물론 정신적인 방어막이지만. 그래서 이 방어막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이제 계속 철이 들어가면서 어떤 경계에 부딪히고 위험지경에 부딪힐 때마다 방어막을 치는 이 연습을 계속 하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제 그 계속된 반복된 이 방어막 치는 이 행위 끝에 뭔가가 하나 결정화되지 않겠어요? 심리적으로. 그게 뭘까요? 그게 자아지. 그게 자아. 그게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아. 우리 무슨 자아가 착염남이라고 생긴 네모진 자아가 똑같이 이렇게 변치 않는 이놈이 하늘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자아를 할 게 없어요. 얘는 무색투명한 순수한 거울처럼 반응합니다. 자아라는 것은 반응의 중점을 말하는 거예요. 반응의 중심. 어떤 반응이 오면 어떻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지, 뱃속에서. 아무 나와 세계의 구분이 없어요. 근데 얘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충격을 겪고 불안과 공포를 겪으면서 점점 방어막을 친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심리적 결정하고 단계에 탁 들어가서 형성이 되는 게, 이게 옛날에 말하는 미운 7살, 요즘으로 치면 한 5살, 4살로 내려오는 이 자아 형성.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그 본질 안에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
공포가 없으면 오래 못 삽니다. 양면성이 분명히 있어요. 공포가 있어야 됩니다. 공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공포에 이게 이제 조절 능력을 성실하면 항상 이 아미그달라를 빨갛게 등을 켜놓고 모든 상대와 싸우려고 덤비는 거죠, 인간이. 조금만 이러면 분노를 하고 막 싸움닭처럼 골치 아프면 그렇죠. 점점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면 강할수록 뭔가 사회성을 잃어가는 거죠. 구조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만 간다고 해서 꼭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 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아는 이렇게 탄생되는 것이고 이런 자아의 본질 깊숙이에는 실은 공포가 자리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고 하나 생명체가 이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최초의 반응을 보이는 그게 공포잖아요. 기본적으로 유기체는 살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인식체계가 싹 튼다 이거죠. 인식의 문제가. 하나하나 지 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우선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정리하는 거는 나한테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정리하는 거죠. 이 집안에서 누가 영향력이 나한테 있냐. 집에서 그 애완견들 많이 기르시죠. 걔가 집의 서열을 다 합니다. 이 집안의 서열을 걔가 다 알아요. 어느 놈이 나한테 위해를 끼치고 어느 놈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하는지를 걔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서열에 밀린 놈이 자기 뭐라 그러면은 대들어. 근데 자기 밥줄을 치고 있는 자가 뭐라 그러면 다 가서 굴고 가요. 걔도 그러는데 걔도 이 어떤 인식체계의 근본 안에 공포와 불안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뭐 우리가 자연의 영장이고 뭔가를 좀 더 인식을 해야 되고 이 인식체계를 논리화시켜야 문명세계를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야한 인식의 체계를 보다 이제 구체화하고 논리화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학문이죠. 이게 학문인데 이 학문이라는 거 안에 아까 말한 인간 중심주의적인 오류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막 태어난 아이라든가 집에서 기르는 개라든가 얘들의 기본 관념은 나한테 저놈이 선한 놈인가 악한 놈인가 이거잖아요. 이 관념을 학문적으로 인간이 완전히 구성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진선미죠. 이게 진선미. 그러니까 마치 진선미를 논할 때 이 진선미의 관념이요. 이게 19세기 신칸트 학파가 서양 철학에서는 이론 수립을 했다고 알려진 개념입니다. 진선미가. 근데 이거는 실은 얼토당토하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형이상. 예, 이거는 모자 도덕경 2장이 이미 진선미에 관한 언급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나한테 좋은 놈은 누구고 나쁜 놈은 누구냐 이걸 가르는 게 이게 선이고 악의 개념이죠. 이게 진선미가 처음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툭 떨어진 형태로 이게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다. 노자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 꼭 이걸 진이라고 하고 이걸 선이라고 하고 이걸 미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위험한 자들이다. 이게 노자가 하는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 이런 이름들 이건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것이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이게 이런 뜻이죠. 진리는 말하여 질 수 없다.
도가도, 비상도. 도라는 거는 풀어서 말하자면 진선미 중에 진을 말하는 거죠. 진. 그러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행위고 살인 행위니까 벌 받아야 마땅하죠. 옳고 그름을 가릴 때. 근데 전쟁 나서 적군 많이 죽이면은 전쟁 영웅이죠. 해골 팔아. 네. 그게 이 어떤 진영의 논리 안에서만 진리인 것을 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노자가 가리켜. 도, 가, 도, 비상도. 자꾸 어떤 것을 절대화시켜서 진리를 독점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심오하고 예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문 전체, 이 학문이 우리 지상에 우리 지금 인류를 이끌어가는 형태대로 그 기초가 성립된 때를 차축 시대라고 불러요. 차축. 이게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원래 이 사람이 정리한 개념인데 BC 1000년에서 한 500년 사이에 인류의 천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탄, 오자, 장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하는 이런 뛰어난 천재들이 나와서 지금의 이 세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별로 나아간 바가 없습니다. 조금 안에서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들이 설정했던 이 세계의 모습, 개념과 용어와 철학들 그때를 야스퍼스가 차축시대라고 바퀴가 굴러가는 어떤 차축이 있어야 이 우주가 굴러가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노자가 예리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형성된 최초의 지식의 체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걸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 뜻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 인간이 정말로 인식한다고 하는 행위가 그게 순수한 인식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살아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자신의 어떤 이 문제 앞에서 모든 인식을 공포와 불안에 의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왜곡시키고 투사한다는 것. 그 이야기죠. 이 공포에 대한 이해를 가장 좀 깊숙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포 중에 가장 철학적인 공포가 뭘까요? 공포 중에 가장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공포는 내 아파트가 툭 떨어지는 거지. 내 주식 툭 떨어지는 거고 내 연금 빵 불나가지고 이게 어떤 물질적이고도 너무도 구체적인 이런 공포죠. 그 주식 몇 억씩 투자했다가 막 부두박질 치는 거 보고 거기서 공황장 나가지고 숨 못 쉬어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있어요. 배우의 공포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이런 보통의 공포는 뭐 우리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실은 철학자도 느껴요. 철학자라고 뭐 안 느끼겠어요. 근데 섬세하고 예민할수록 이 철학자들은 이 공포가 이제 추상적인 데까지 미치고 자기하고 자기 삶에 별 관련도 없는데 자기가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추상적인 공포에까지 이제 미치는 이 사람의 사유는 가장 철학적인 공포는 뭐냐면 무한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제 여름의 밤하늘에 이렇게 무수히 깔린 하늘의 별과 창문과 이런 것을 보다가 어린이들은 그냥 낭만적인 마음으로 별이 있고 구름 가고 좋죠. 근데 여기서 좀 철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존재의 왜소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거 한 번씩은 다 생각해보죠.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내가 너무 미미하구나 이러면서 어떤 이 철학적인 이제 사색이 고개를 드는 거죠. 이 분야에 가장 멀리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파스칼. 파스칼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이 뭐죠? 우리한테? 파스칼의 빵세, 명상록. 명상록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거. 그 빵세를 보다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대목이 갈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거기서 이렇게 몇 챕터를 쭉 넘어가면은 이제 이 파스칼의 그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도 이게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은 나를 두렵게 한다. 어느 한 챕터에 딱 이렇게 나와요. 이 우주의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은 나를 두렵게 한다. 이 파스칼이 아주 어려서부터 천재였잖아요. 아버지가 그 세관원인데 맨날 주산 놓고 계산하는 거 보다가 불쌍해서 14살 때 이게 계산기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수학에 완전 비상한 머리를 가진 이 천재인데 너무 천재적이고 예민하다 보니까 남이 느끼지 않아도 될 이런 우주적인 고뇌를 느끼는. 그러니까 이런 심오한 성찰에 들어가려면 사람이요 예민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좀 대담한 맛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방광경만 철학자가 방광경만 너무 발달해 있고 감경락이 약하면 오래 못 살아요. 파스칼이 39에 죽었어요. 이 천재가. 수도원 가서 막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니고 종교에 귀의하고 그래도 이 약해진 몸을 살릴 수가 없어서 요절을 했죠. 39에 죽었는데. 천재는 다 그런 네. 그 또 다른 천재 중에 피타고라스는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은 결국 외부의 어떤 타격을 받고 죽은 사람인데 피타고라스 학파와 이 무한의 문제가 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강의에서 루트 2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피타고라스와 루트 2의 이 대립이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무한과 유한한 인간과 싸움의 문제.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고 감이 옵니까? 루트 2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이 루트 2가 진짜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요, 파스칼하고 틀려서 이미 일가를 이뤘어요. 이 사람은 가방끈이 고대사에서 가방끈이 길기로 피타고라스처럼 긴 사람이 없어요. 이집트 중근동으로 유학을 40년을 넘게 유학을 했어요. 40년.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나이가 56세예요. 그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지식을 이 사람처럼 많이 머리에 담고 온 천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리스 자기 본토로 돌아와서 아카데미를 열으니까 그 도시 하나 전체가 이 사람 발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성공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반대편 정적들한테 당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와서 불을 쏴지러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있는 회화부 장소에 정적들이 레드를 시켜가지고 불을 쏴질러가지고 거기서 막 죽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도망가서 이제 어디 가다가 결국 죽는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제 그러기 전에 여기 중대한 사건이 하나가 부딪히는데 루트 2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제자 하나를 살해를 해요.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라고 한 사람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라고 한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는 뭐냐면
점수입니다. 점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무한, 이 한없이 펼쳐진 이 우주의 이 무한을 거기에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 안에서 내가 우주를 분할하고 구획하고 범주화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인식의 주체로 올라설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학문의 비밀이죠. 무한을 잘게 쪼갠다는 거. 우리 인간이 발견하는 것은 이 길이었어. 우리 인간이 여기서 학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우주를 분할하고 범주화한다. 이 범주를 제일 좋아했던 철학자가 그게 칸트 아닙니까? 칸트의 철학이 항상 그 범주를 논하는 거예요. 범주. 그리고 동양의 노자 장자는 그 모든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가르친다.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자기가 정수를 발견해가지고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했잖아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달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재밌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동서양의 그 옛날에 현인들이 고민했던 게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겁니다. 직각삼각형의 두 빗변의 제곱의 합은 이 대각선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5의 제곱. 25, 25이 딱 떨어지죠. 이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 기초가 없어서. 자본주의가 피타고라스 없으면 발전 안 했거든. 이게 피타고라스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적인 의미가 들어요. 피타고라스는 이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흥분을 해버렸는지요. 황소 100마리를 잡아가지고 신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보이지 않는 질서가. 이 평면 안에. 그래서 이 평면 안에 질서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를 이제 그거 원래는 이게 그 타일이 쳐져 있는 목욕탕에서 발견했다고 그래요. 타일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어디 목욕탕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일들이 이렇게. 이걸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요렇게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요것과 요거 이게 이제 그러면은 떨어지나? 이 우주의 이 평면의 의미가 이 기본 틀 안에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딱 떨어질까? 3의 이게 3이라고 쳐요.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3의 제곱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3의 제곱. 그럼 이게 9죠. 그 다음에 이게 4예요. 이것도 정사각형이에요. 이것도 정사각형. 4. 그 다음에 요건 5입니다. 그러면은 5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몇 조각. 하나, 둘, 셋, 넷.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 보이지 않는 평면의 질서가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죠. 이게 3.1도 아니고 이게 4.2도 아니고 이거 5.1도 아니고 어떻게 조물주가 이 우주를 설계하셨는지 모르는데 딱 3대 4대 5로 딱 떨어집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가 무릎을 친 거예요. 일종의 도를 깨친 거죠. 수학을 통해서.
2.9나 2.8 이렇게 갔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성립 안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분수를 싫어해. 혐오해. 분수는 이 우주의 아름다운 형태를 대표할 입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건 쪼개지는 애들이죠. 점수 딱 일로 톡 떨어지고 이로 톡 떨어지고 이게 뭔가 이 우주의 질서를 우리한테 말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위대한 공식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리스 전역에서 성과가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히파소스라는 제자 한 놈이 이게 수학이 굉장히 예민한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쫓아와가지고 스승님 그게 아닌데요. 여기서 문제가 돼요. 이놈은 뭐를 들고 왔냐면 피타고라스 3대 4대 5를 점수로 잘 끝냈잖아요. 근데 이 새끼는 1대 루트 2를 들고 온 거예요. 루트 2.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와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피타고라스 학파는 말하자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사랑하는 학파들. 코스모스, 하모니 이런 걸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하나하나 발견하는 우주의 도와 질서 이걸 자기 철학의 모토로 삼고 지금 그리스 전역에 위대한 철학의 교사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히파소스는 이걸 들고 와서 선생님 여기 루트 2가 여기 껴버렸는데 루트 2가요 이게 1.4145998 이게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겠어요? 이 위대한 피타고라스가 우주를 완벽하게 자기가 잘게 분할을 해서 점수로 우주를 완전히 체포했어요. 응? 우주를 내 손아귀에 내가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의 주체로 올라서 가지고 학문의 틀로 딱 잡아놨는데 다시 여기서 무한히 또 꿈틀거리고 이러라고. 무한히 이걸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지. 자기의 모든 교설과 학문이 이 루트 2에 걸려가지고 휘청이는 거야. 그래서 야, 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애들이 끌고 가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빠쳐서 죽여버렸어요. 히파소스.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서남북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학문의 기초는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을 왜 우리가 구분을 합니까? 무한히 무서우니까. 무한히 무서우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찌 알겠어요? 내 집이 이렇게 해서 동쪽에서 이렇게 약간 동동서남 북북서 여기가 내 위치다. 내 집이다. 동남쪽 여기가 내 위치. 불안의 이 공포에 대한 불안 이거를 내 좌표를 정함으로 해서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1년 365일을 갈라요? 무한히 무서워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이 무한 안에 점을 찍을 수 없으면 나라는 이 존재가 완전히 허공에 떠가지고 언제 어느 순간을 살다 간지를 모르잖아요.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게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이게 실은 우리의 공포와 불안 무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해석해보기 위해서 좌표죠. 그러니까 학문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인식의 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이거는 원래는 무한히 우리한테 갑질을 하잖아요. 무한히 나를 공포를 주고 미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슬프게 하는데 내가 학문으로 무장하면 내가 갑이 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갑질을 할 수 있어. 무한을 놓고 쪼개가지고 이제. 근데 이 히파소스 이 소가지 없는 놈이 또 루트 2를 들고 와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상당히 어떤 내부적인 모순에 직면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어떤 그 소설가가 이걸 소설로 쓴 책도 있는데 참 잘 썼어요. 재밌어요.
아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소설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 지식의 문제는요, 결국 우리한테 자유를 확보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인식할 수 있으면 뭔가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지. 이제 뭔가 저놈한테 그냥 계속 쫓기지만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 70살 된 할머니들이 국민학교도 못 나오셔가지고 그 연세에 대해서 가서 기어이 막 모자 쓰고 그 졸업장 받으려고 그러시잖아요. 자유를 확보하려고. 뭔가 인식의 이 장을 열어서 지식이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는 이 느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어떤 근원적인 공포하게 관련이 돼요. 아무리 누가 말려도 그건 못 말려. 그 사람들 막 새벽부터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착각이 하나가 뭐냐면 기지와 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지와 미지. 그게 다 지금 피타고라스, 뭐 파스칼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한테 미지라는 형태로 다가오죠. 미지가 무서운 거지. 미지. 모르면 무섭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지라고 하는 거는 known 있죠. known. 이미 아는 거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다가 단순한 반응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무에 대한 인식을 내 중심주의로 왜곡시키면서 진선미라는 학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실은 내 지금 대립 개념으로 미지가 여기 있었던 거죠. 미지가. 그래서 이 미지를 지속적으로 기지화하는 거죠. 미지를 계속 기지화하는 게 이게 학문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이걸 싹 다 없애버리는 거지. 미지를 없애서 완전히 기지화한다. 이게 이제 학문의 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이 특히 그렇죠. 이게 심대한 오류라. 이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 인간이 미지를 기지화하고 또 기지화해도 이거는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은 known이고 이건 뭐죠? 그렇죠. 이건 unknown이지. unknown. 근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게 하나. 영원히 언어와 문자와 수학과 철학을 아무리 동원해도 파스칼이나 히포크라테스, 피타고라스 다 동원을 해도 무한히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을. 다시 무한히 또 돌아오잖아요. 그 체포할 수 없는 불능지의 영역이 불능지. 이게 영어로 한번 보겠어요. unknowable 이렇게 써야겠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한을 무한인 채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오감에 맞춰서 잘게 쪼개서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행위가 학문이잖아요. 거기에 제동을 탁 거는 게 이게 노자입니다. 이게 도지.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학문이 통할 수가 없는 거지. 학문으로 이걸 보기 시작하면 왜곡이 생깁니다. 이게 노자 제1장에 있는 도가 도피생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하고 인간의 문자가 발달하고 해도 우리는 우주의 전체상을 언어로서 논리로서 수리로서 다 가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이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오류가 있다.